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국회를 94년도에, 92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 신생 월간지, 이제 선배들과 월간지를 창간하고 당시에 지방자치를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를 선배가 창간하길래 1년 정도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건 나 처음 들어요. 네. 근데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기엔 좀 민망해서. 이것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는 말지 1호 기자입니다. 월간지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94년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데, 신계륜 의원실이었어요. 국정감사 때, 방에 보좌진들이 갑자기 빈 거예요.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국감만 좀 도와달라고. 그 방에 있는 보좌관에 학생운동할 때 같이 했던 선배인데. 그래서 국감 한 달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의원회관 생활을 시작을 그러니까 했죠. 신계륜 의원 보좌진이었네요. 그렇죠. 94년부터. 조합이 뭐가 잘 안 되는데. 임채정 의원 보좌도 하셨죠. 그렇죠. 2000년에 이제 임채정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국민의 정부 이제 2001년이죠. 2001년 9월 달에 정무수석실 보좌관으로 청와대를 잠깐 들어갔었어요. 3개월 임채정 의원실에 있다가 9.11 테러 나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신원조회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아니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운동 경력은 신원조회에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 이제 경호실장한테 가서 3번을 담판을 했는데, 마지막 담판을 할 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67년생인데 태어나기 전해에 제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철책선에서 중위로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 하셨구나. 근데 그 얘기, 전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외가에, 하기가 좀, 뭔가 이상했던 게 다 이게, 풀려나가는 다 거예요,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외가에 이제 외삼촌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전부 시골에서 가수원하고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연자제 사업도 못 하시고. 그게 이제 그 막내 외삼촌 때문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제가 학생운동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안기부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는데. 떨어졌어. 2차까지 통과를 했는데 3차에서 이유 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면접을 잘 못 봤나 보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이제.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이렇게. 그게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하에서도 연좌제가 있었군요. 청와대는. 그때 정무수석이 유선호 인권 변호사 출신인 유선호 수석이었는데 3번째 담판하러 가시면서는 이번에도 경호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호기롭게 가시더니 다녀오셔서는 풀이 확 죽어서 이 연세 드신 경호실장이 후배들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근데 그때 경호실장이 이제 군 출신이었는데 기무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기무사에서 어떻게 월북한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들을 수 있냐. 이게 이유였다고. 근데 나중에 그 경호실장이 알고 보니까 우리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처가에 조금 먼 친척 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군요. 정말 이 얘기, 처음. 그래서, 2002년 대선 끝나고요. 인수위 마치고 청와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인수위 안에서, 그때도 이제 신원조회가 있으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김경수 신원조회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 그때 맡았던 역할이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맡아가지고 그 기획팀에 있으면서 그래서 경호실 사람들도 보고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다들 민망해 하더만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문희상 비서실장이 일괄 신원 보정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새누리당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갔나 보네요. 막 공격했을 것 같은데 알았으면.
뭐 이게 뭐 공격할 거리가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하니까. 막 던지니까. 막 던지니까. 뭘 던질지 몰라.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네요. 아우, 재밌어요. 네. 아주 흥미로워. 왜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뭐 친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냥 같이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외삼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제가 듣자니 결혼할 때 아내분께서 정치 혹시 하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영원한 부부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부부. 영원한 부부인데 아내는 전남 신안의 임자도라는 섬 고향이에요. 근데 그 임자도에 처에 백부 되시는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한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임자도 안에 다들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까? 큰 성이 두 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마침 이 큰아버지하고 저쪽에 이제 친척되는 다른 성의 한 분이 두 분이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절대 선거를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유지처럼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는데 장인어른이 국회에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첫 상견례에서 첫 질문이 자네 출마할란가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다. 실제로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정책 보좌 참모로서의 역할 이런 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청와대 들어왔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제 한 서너 번 제가 진주니까 무조건 영남 출신만 보면 출마하라고. 대충 왜 그 어려운 길 자꾸 하고. 서너 번 저한테 출마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통령님 제가 출마하려면은 이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정말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아내분이 흔쾌히 동의하셨나요? 오히려 그때는 아내가 먼저 그때가 이제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 지역이었죠 그때. 거기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제철국 의원이 이제 낙마하신 다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후보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뭐 이리저리 찾다가 그냥 저보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연초부터 이제 4월이 재보선인데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원래 저는 이제 뭐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안 나가보려고 한명숙 총리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유시민 선배, 문성건 선배 등등. 그러니까 안 나가기 위해서 부탁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안 나가기 위해서 다른 분을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좀 권유를 드렸는데 다들 네가 나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결국 그때 안 나갔죠. 국민참여당이 나갔죠. 그때 국민참여당 유시민 선배가 이봉수 특보라고 대통령님 농업특보 하셨던 그 지역의 토박이 출신이신데 그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제 출마를 하시길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재단 회원들 사이에서 편이 갈려가지고 그 회원들 사이에서 막 험악하게 게시판에서 막 욕설이 오가고 이런 분위기라 시끄러웠죠.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님 도와줬던 사람들이 우리들 간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러면은 유시민 선배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했죠. 이마저마한데 당시 사실은 국민참여당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분이 출마하게 되면 지역에서의 평판이 그렇게 이제 좋았던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활동을 오래 하면 편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좀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지게 되면 소위 봉하마을 전체 패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참여당의 패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면은 제가 뭐 가볍게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그때는 김경수 의원이 나가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뭐 그런 얘기 실제로 있었고요, 예.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그때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때 시끄러웠던 것이고요. 우리 지지자들끼리 문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가실 때 어떻게 그 당시 이제 비서관이 보좌관이었죠. 비서관. 예.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하셨나요,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처음 들어갈 때는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1년간 일을 했었고, 1부속실로 이제 1년 뒤에 대통령님이 탄핵 당하셨다가 복귀하시는 날 1부속실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내랑 상의를 했는데, 아내한테 그때 상의할 때 했던 얘기가 지금 1부속실로 가면 대통령 퇴임하실 때 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아내가 그럼 더 좋지 뭐. 워낙 뭐 아내가 이제 또 대통령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재보궐선거 때도 아내가 먼저 대통령님 고향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출마를 권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기왕 준비하시면서 같이 내려가자고 뭐 제안을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됐네요. 예, 같이 가는 나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퇴임할 때 자네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게 이러면 그것도 좀 웃긴데 황당할 뻔했죠.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얘기지만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또 가자고 얘기 제안도 하고. 아주 근데 이제 어른들을 모시면 저도 뭐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만 어른들을 모시면 약간 숙명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런 숙명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한계도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세대들의 또 다른 몫이고 또 그분이 한 성과는 또 성과대로 키워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가까이서 모시면 그런 숙명 같은 공간들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약간 무겁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아마 김경수 의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김경수 의원은 이제 저렇게 감내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다른 생각을 하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힘든 상황이셨어요.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연고 없는 곳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경남 출신이니까 뭐 김해가 처음 가는 곳이긴 하지만 괜찮았는데 저는 뭐 고마운 게 아내한테 고마운 게 그러니까 호남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살았고 영남은 시집은 오긴 했지만 내려가서 살기에는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흔쾌히 받아들여준 게 고맙죠. 근데 아내분은 이 고향이 신안군이라고요? 네. 신안군 원래 DJ의 고향이에요. 신안군 하이도니까. 인자도에서 조금 더 가면 하이도이죠. 네. 우리가요 맨날 그 여성 의원들끼리 모이면 김경수는 진짜 아내 잘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낯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DJ의 고향에 태어나서 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또 이렇게 살게 되고 참 희한한 인연이네요. 제가 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민망하지만 처복이 좀 어머 팔불출이다. 어렵게 장가했기 때문에. 어머 오늘 김경수 팔불출이 제목이다. 근데 우리가 내려가면 물어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와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없고 재밌어요. 아니, 좋아요. 말 그대로 완전 시골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얼굴이 그게 이렇게 가줌만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좋아요. 김해를 시골이라고 하시면 아니 봉화마을이 김해는 시골이 아니어도 네, 봉화마을은 깡촌이죠. 깡촌이잖아요. 듣고 계신 봉화마을 주민들께서 죄송합니다. 이동영 작가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해시는 인구가 53만입니다. 예. 정말 많다. 국회의원 2명 뽑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봉화마을을 국민들이 워낙 많이 아시고 김해보다 봉화마을을 더 많이 아시니까 김해가 다 봉화마을 같은 줄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봉화마을 착각해서 경북 봉화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많아요.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봉화마을이라고 찍어서 글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리고 김해 공항도 있습니다. 봉합니다. 아래 하자인데. 내려가셔서 그리고 나서 정말 매주 수많은 인파가 몰렸잖아요. 저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까지만 해도 내려가시는 이제 KTX로 내려가셨잖아요. KTX 안에서 기자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 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내려가면 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화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와도 고민이고 사람들이 또 일이 넘어와서 번잡하게 해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그때 번잡하게는 참여정부 사람들이 이제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려가시면 이런저런 뭐 좀 구상들이 있는데 좀 번잡해도 고민 이 정도 표현이셨는데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올 거라고는 뭐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때 당시로는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준 계기라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것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에다가 그런 것까지 그렇죠. 하니까 연일 뭐 밖에 정말 매일 나오셔갖고 사람들 만나고 같이 산에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충격적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선한 충격. 제가 이제 깨알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분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때 정권이 바뀌었는데 KBS 사장이 누구였냐? 정연주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이 다큐 3일, 그 정연주 사장 체제에서 다큐 3일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대통령 할아버지 나오세요. 그 단계에서 이제 김선주 선배 한겨레 그 칼럼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 3일을 통해서 그 퇴임한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진짜 폭발한 많은 분들이,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있을게 많은 손님들이 오면은 기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되게 미안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을 몰랐고 그다음에 고향에 가시면 하시고 싶었던 게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마을의 좀 대명사 봉화 마을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까마귀도 이제 울고 지나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지나간다고 뭐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동네였는데 직접 내려가셔서 이 농촌 마을을 좀 새롭게 한번 그러니까 그렇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이런 걸 좀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친환경 농사도 하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서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민주주의 교육 이런 걸 좀 좀 본인이 직접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봉화로 가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만요. 전직 대통령도 또 하나의 권력인데 권력이 나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 교육 아니겠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멀리 그냥 청와대 구중궁궐에 구중궁궐에 있고 퇴임해도 보기 힘든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권력이다.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하셨던. 근데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장군차를 키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봉화 가면 우두칩 뿌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초기에 처음에 장군차 밭 시작할 때 우리는 대통령 뵈러 간 건데 일 시켰어요? 이 일을 그냥 하루 종일 하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노동 무임금에 일 안 하면 안 보여준다.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네, 그래갖고 빨리 정비는 됐죠. 네. 장군차라고 하는 게 이제 김해 지역에 나는 특산 녹차인데 우리나라 녹차가 다 중국에서 전래돼 온 거예요. 근데 이 장군차는 김수로 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남방에서 온 녹차여가지고 다른 차보다 잎이 좀 넓은 녹차입니다. 장군차라고. 그게 이제 차나무가 불에 강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 마을 그 봉화 마을과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하고 마을 사이에 차밭을 가꾸면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오면은 차를 따고 듣고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을로 보자면 산불이 나도 그 방화림의 역할도 해주고 뭐 그렇게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듣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대선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그러니까 팔부작이 맞아요. 시간이 훅 가버렸죠. 네, 재밌어요. 그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아니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운동 경력은 신원조에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 이제 경호실장한테 가서 3번을 담판을 했는데 마지막 담판을 할 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67년생인데 태어나기 전에
제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철책선에서 중위로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 하셨구나. 근데 그 얘기, 전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외가에, 하기가 좀, 뭔가 이상했던 게 다 이게, 풀려나가는 다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외가에 이제 외삼촌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전부 시골에서 가수원하고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연자제 사업도 못 하시고. 그게 이제 그 막내 외삼촌 때문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제가 학생운동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안기부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는데. 떨어졌어. 2차까지 통과를 했는데 3차에서 이유 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면접을 잘 못 봤나 보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이제.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하에서도 연자제가 있었군요. 청와대는. 그때 정무수석이 유선호 인권변호사 출신인 유선호 수석이었는데 세 번째 담판하러 가시면서는 이번에도 경호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호기롭게 가시더니 다녀오셔서는 풀이 확 죽어서 이 연세 드신 경호실장이 후배들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근데 그때 경호실장이 이제 결혼할 때 아내분께서 정치 혹시 하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영원한 부부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부부인데 아내는 전남 신안의 임자도라는 섬 고향이에요. 근데 그 임자도에 처에 백부 되시는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한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임자도 안에 다들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까? 큰 성이 두 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마침 이 큰아버지하고 저쪽에 이제 친척되는 다른 성의 한 분이 두 분이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절대 선거를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유지처럼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는데 장인어른이 국회에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첫 상견례에서 첫 질문이 자네 출마할란가 이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없다. 실제로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이제 정책 보좌 참모로서의 역할 이런 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제 한 서너 번 제가 진주니까 무조건 영남 출신만 보면 출마하라고. 대충 왜 그 어려운 길 자꾸 하고. 서너 번 저한테 출마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통령님 제가 출마하려면은 이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말씀이 없어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국회를 94년도에 92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 신생 월간지 이제 선배들과 월간지를 창간하고 당시에 지방자치를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를 선배가 창간하길래 1년 정도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건 나 처음 들어요. 근데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기엔 좀 민망해서. 이것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는 말지 1호 기자입니다. 그 월간지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94년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데, 신계륜 의원실이었어요. 국정감사 때, 방에 보좌진들이 갑자기 빈 거예요.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국감만 좀 도와달라고. 그 방에 있는 보좌관에 학생운동할 때 같이 했던 선배인데. 그래서 국감 한 달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의원회관 생활을 시작을 그러니까 했죠. 신계륜 의원 보좌진이었네요. 그렇죠. 94년부터. 조합이 뭐가 잘 안 되는데. 임채정 의원 보좌도 하셨죠. 그렇죠. 2000년에 이제 임채정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국민의 정부 이제 2001년이죠. 2001년 9월 달에 정무수석실 보좌관으로 청와대를 잠깐 들어갔었어요. 3개월 임채정 의원실에 있다가 9.11 테러 나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신원조회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군 출신이었는데 기무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기무사에서 어떻게 월북한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들일 수 있냐, 이게 이유였다고. 아이고, 예. 근데 나중에 그 경호실장이 알고 보니까 우리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처가에 조금 먼 친척 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정말 이 얘기, 처음. 그래서 그 2002년 대선 끝나고요. 네. 인수위 마치고 청와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수위 안에서 그때도 이제 신원조회가 있으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김경수 신원조회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 그때 맡았던 역할이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맡아가지고 그 기획팀에 있으면서 그래서 경호실 사람들도 보고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다들 민망해 하더만.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문희상 비서실장이 일괄 신원 보정하는 걸로 하고 들어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새누리당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갔나 보네요. 막 공격했을 것 같은데 알았으면. 이게 공격할 거리가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그러니까. 막 던지니까. 뭘 던질지 몰라.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아주 흥미로워. 왜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냥 같이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외삼촌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럼 나중에 정말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아내분이 흔쾌히 동의하셨나요? 오히려 그때는 아내가 먼저 그때가 이제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 지역이었죠. 그때 거기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제철국 의원이 이제 낙마하신 다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후보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리저리 찾다가 그냥 저보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여서 연초부터 이제 4월이 재보선인데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원래 저는 이제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안 나가보려고 한명숙 총리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시민 선배 문성근 선배 등등. 그러니까 안 나가기 위해서 부탁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안 나가기 그렇죠. 위해서 다른 분을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좀 권유를 드렸는데 다들 네가 나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 그때 안 나갔죠. 국민참여당이 나갔죠. 그때 국민참여당 유시민 선배가 이봉수 특보라고 대통령님 농업특보 하셨던 그 지역의 토박이 출신이신데 그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제 출마를 하시길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재단 회원들 사이에서 편이 갈려가지고, 회원들 사이에서 막 험악하게 게시판에서, 막 욕설이 오가고 이런 분위기라. 시끄러웠죠.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님 도와줬던 사람들이 우리들 간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